여러분, 연금 150만 원에 현금 1억 원이 있으면 노후 준비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주에 32평 내 아파트 한 채 있고 빚 하나 없으면 남은 인생 탄탄대로일까요? 저도 3년 전 은퇴할 때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남들처럼 골프는 못 쳐도 전주천 산책하고 모래내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남은 생 즐겁게 살자. 아내 희수 씨 손을 잡고 호기롭게 말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밤 11시 반입니다. 조용한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배달 왔습니다. 방 안에서 게임만 하던 43살 아들놈이 슬리퍼를 끌고 나옵니다. 22살짜리 배달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25,000원짜리 마라탕 봉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오늘 낮에 아내랑 마트 마감 세일에 가서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시들어가는 배추 한 통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으로 받은 제 연금은 아들놈의 마라탕 값과 PC방, 충전비로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1억 원을 모으고 전주에 내 집 마련한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67 나이의 아들놈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하는 걸까요? 통장에 찍힌 1억 원이면 죽을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집안에 40 넘은 큰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나요? 공부하니까, 취직이 힘들어서, 내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노후 자금을 깎아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안정적이라 믿었던 노후가 자식이라는 이름의 리스크 앞에서 어떻게 단 3년 만에 처참하게 박살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뿐인 전주 아파트까지 팔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까요? 저 최기동이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특히 자식에게 아직도 지갑을 열어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경고등이 될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50만 원과 통장의 1억 원이 어떻게 독이 되어 제 목을 죄어왔는지 그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경기 불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은퇴하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완주 산업단지에 그 거대한 기계 소음이 멈추고 제 30년 직장 생활도 마침표를 찍던 날이었죠. 중소기업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나오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벗어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 제 퇴직금이 찍힌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아내가 식품 공장에서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며 모은 돈과 제 퇴직금을 합치니 정확히 1억 8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난 30년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 전주 서신동의 32평 아파트. 대출 하나 없이 우리 명의로 된 그 집. 거실에서 아내 희수 씨의 손을 잡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값 3억 원에 현금 1억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올 국민연금까지 계산하면 우리의 노후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았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받는 연금은 월 115만 원이었고 아내가 틈틈이 일해 부어온 연금이 3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합쳐서 월 150만 원. 여기에 1억 원이라는 든든한 예금이 있으니 전주 물가에 우리 부부 둘이 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도 좀 기대했었는데 우리는 집도 있고 현금 자산도 있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거나 아주 소액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만큼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더 컸거든요. 여러분, 퇴직하고 통장에 찍힌 그 큰 금액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1억 원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켜줄 천하무적 방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방패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그 금은 다름 아닌 우리 집 안방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마우스 클릭 소리였습니다. 43살 된 우리 아들 지훈이 서울에서 10년 넘게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청춘을 다 보내고 결국 빈손으로 내려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집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은퇴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오더군요. 아빠, 은퇴하신 거 축하드려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은데 유명 강사, 인강비랑 교재비, 그리고 독서실비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아빠도 이제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막이라니까 도와주마. 저는 1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으니 300만 원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는데 이 정도 돈이 뭐가 아깝겠나 싶었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300만 원은 투자가 아니라 제 노후 자금이라는 제 방을 무너뜨릴 첫 번째 물구멍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자식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손을 내밀 때 모질게 거절하지 못하고 지갑을 열어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때는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희수 씨는 그날 밤 퉁퉁 부은 다리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빠, 지훈이가 저렇게 의욕을 보이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 우리한테는 1억 원이나 있는데 아들 앞길 막으면 평생 한이 될 거야. 아내의 그 말에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방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 대신 밤늦도록 게임을 하는지 기분 나쁜 기계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분명히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간다고 나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아들의 가방에는 책 한 권 들어있지 않은 걸 발견했을 때의 그 싸늘한 기분.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밖으로 내몰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 1억 원과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이 저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 설마 어떻게든 되겠지.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니 자식에게 단호해지지 못하고 그 돈이 있으니 상황이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전주천을 산책하며 아내와 꿈꿨던 그 평화로운 노후는 그렇게 아들의 방 문틈으로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연금이 들어오면 기뻐야 하는데 그 연금이 아들의 통신비와 식비로 먼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제 안도감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쳐내는 건 30년 공장 생활보다 100배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유부단함이 불러온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참 많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전주 덕진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 길에 남부시장 가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는 소소한 일상.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전부일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은퇴를 해보니 가장 무서운 건 남는 시간이 아니라 집안의 침묵이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넘도록 아들의 방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문 너머로 들리는 거친 숨소리와 간간이 터지는 한숨 소리. 그게 제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더라고요. 여보, 지훈이 아직 안 일어났어? 야, 아침 식탁에서 제가 아내에게 묻는 첫 마디는 늘 이겁니다. 아내 희수 씨는 대답 대신 국구름만 만지작거립니다. 아들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거나 뭘 하는지 몰라도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눈을 비비고 나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부부 둘이 살면 1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주 물가 생각하면 아끼고 살면 충분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은 둘이 사는 집이 아니라 다 큰 성인 남자 3명이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겁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우리 부부 연금 합쳐서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랑 공과금 하면 벌써 25만 원이 쑥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저랑 아내 핸드폰 요금, 그리고 아들놈 요금까지 더하면 15만 원이 더 나갑니다. 아들은 무슨 요금제를 쓰는지 혼자서만 8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지훈아, 핸드폰 요금 좀 줄일 수 없니?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대답뿐입니다. 아빠, 요즘 세상에 인터넷 안 되면 공부 어떻게 해요? 그 공부라는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입을 닫고 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무겁게 어깨를 누르더라고요. 집이 있고 예금이 조금 있다고 하니 나라에서 꼬박꼬박 20만 원 가까이 떼어갑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 고정비로만 벌써 60만 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남은 90만 원으로 세 식구 식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루에 딱 3만 원 꼴이죠. 여러분, 요즘 물가에 성인 3명이 하루 3만 원으로 고기 한 점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내 희수 씨는 은퇴 전보다 더 독하게 절약을 시작했습니다. 모레내 시장 마감 직전에 가서 시든 파 한 단을 얻어오고 100원이라도 싼 두부를 사려고 동네 마트를 3군데나 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껴서 차려놓은 식탁을 보고 아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또 풀떼기뿐이야? 나 단백질 좀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 말을 듣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깝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지만 67 늙은 아버지가 마트 전단지를 뒤지며 손을 떨고 있을 때 43살 아들은 방 안에서 배달 앱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밤마다 현관문 앞에 놓이는 하얀 비닐봉지들. 치킨, 피자, 이름도 생소한 마라탕 같은 음식들이 우리 부부가 아끼고 아낀 생활비를 비웃듯이 배달됩니다. 그 배달비만 모아도 한 달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텐데 말이죠. 여보, 우리 지훈이 그냥 내보낼까? 밤늦게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여 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당신도 알잖아. 저 녀석 지금 나가면 당장 갈 곳도 없어. 서울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애를 우리가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줘. 아내의 그 눈물 섞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바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부모라는 이름표가 때로는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은퇴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안쓰러워 내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배려가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꼭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집 생활비는 이제 매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 저는 안 건드리기로 약속했던 그 1억 원짜리 예금 통장에 처음으로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딱 100만 원만 빼서 이번 달 생활비로 쓰자. 그 10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방벽처럼 든든했던 1억 원의 예금이 마치 뜨거운 뙤약볕 아래 놓인 얼음. 덩어리처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통장을 깬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이 아들에게 우리 집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노후 생활은 산수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150 더하기 150이 300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는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그 숫자는 순식간에 0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최기동이가 겪은 이 생활비의 공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거든요. 돈보다 더 무서운 아들의 감춰진 비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빼내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1억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 30년 인생이 압축된 훈장이자 죽을 때까지 우리 부부를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에 제가 직접 가위질을 한 셈이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보,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부터는 진짜 아껴보자. 아내에게 건넨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금 150만 원이라는 게 참 묘한 숫자입니다. 둘이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것 같은데 세 식구가 붙는 순간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가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끄는 건 제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공장 다니던 시절 은퇴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구들과 덕진공원에서 바둑도 두고 막걸리 한 잔 걸치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한 번 나갈 때마다 차비에 막걸리 값까지 2, 3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한 달이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그 돈이면 우리 집 일주일치 장바구니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결국 친구들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아, 이번 주에 모여야지? 라는 문자가 올 때마다 몸이 좀 안 좋네. 집에 일이 있네 핑계를 대며 핸드폰을 엎어놓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사회생활이 전부였던 제게 인간관계를 끊는 건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돈 10,000원이나 20,000원이 아까워 친구들 모임에 못 나가고 점점 집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때 느끼는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아내 희수 씨는 더 처절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여보, 세제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까지 해? 화내듯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돌아보며 그럽니다. 이거 한 통 아끼면 우리 지훈이 내일 아침에 계란 하나 더 먹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66 먹은 노모가 43살 먹은 아들 계란 하나 더 먹이겠다고 세제 아끼고 마트 마감 세일 줄 서고 전등 하나 끄려고 집안을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닙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밀하고 치사한 고통이 매일같이 찾아오더군요. 특히 전주 같은 좁은 동네에서는 경조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난달에는 전 직장 동료 자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축의금 10만 원을 봉투에 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10만 원이면 우리 세 식구 며칠치 식비인데 결국 봉투만 전해주고 식장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뷔페 음식 먹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 터덜터덜 걸어서 나오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집안의 블랙홀인 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방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최신형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빠, 나 공부하려면 머리 식혀야 해요. 더우면 집중 안 돼. 그놈의 공부. 그 단어만 나오면 우리 부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아들이 이번에 신청한 공무원 학원 온라인 강의료만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원금이라도 좀 받을 수 없나 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뒤져봤지만 40 넘은 아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이 집에 있으니 제 연금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아들 앞으로 나오는 통신비며 보험료는 고스란히 제 몫입니다. 보험료만 해도 아들 명의로 들어놓은 실비랑 암보험 합쳐서 15만 원.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허리가 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연금 150만 원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고 남은 건 1억 원의 예금이 깎여나가는 소리뿐이었죠.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던 인출 금액이 그 다음 달엔 150만 원, 그 다음 달엔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훈이 아빠, 이러다 우리 예금 다 바닥나면 어떡해? 아내가 밤마다 제 팔을 붙잡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아들을 내보냈어야 했습니다. 걱정 마, 금방 취직하겠지. 라는 그 아니란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 도피처였던 1억 원을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아들의 방을 보며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기적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희망이라도 없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의 그 켜져 있던 불빛 뒤에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노력을 돈으로 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으시나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아들. 지훈이가 웬일로 정장을 꺼내 입고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낯설고도 반갑던지 저는 신문지를 보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고시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주시청 근처에 있는 공무원 단기 합격반에 등록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나태했다며 이번에 합격하면 바로 부모님 모시고 보험 해지했던 것도 다시 들어드리고 효도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속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보다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 말이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녀석이 우리 부부를 얼마나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들이 요구한 돈은 이번엔 좀 컸습니다. 단기 집중반 수강료에 교재비 그리고 점심 식대까지 합쳐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이 돈이면 제 인생 마지막 투자예요. 6달 뒤에 합격증으로 갚을게요. 저는 아내 희수 씨의 눈을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뒤치다꺼리하며 마트 마감 세일 줄 서고 전기료 아끼려고 어두컴컴하게 살던 그 서러움이 아들의 결심 한마디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나 봅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8천만 원대로 줄어든 예금 통장에서 다시 500만 원을 빼냈습니다. 돈을 찾는 제 손은 떨렸지만 아내와 아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니 그 떨림조차 기쁨으로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확인했어야 하는 건 아들의 결심이 아니라 그놈의 구체적인 계획서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씻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주 서신동 우리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가 정말 달라졌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아내는 아침마다 아들을 위해 보란 듯이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식단이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남은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었으니까요. 그 돈을 조금씩 헐어쓰는 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취직만 하면 그까짓 돈이야 금방 다시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행복은 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찾아온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법률 서적이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형광펜 자국이 가득한 연습장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연금 액수가 좀 더 많았으면, 그래서 아들에게 더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미안함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노력하는 척하는 모습에 속아남은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자식의 연기력은 때로 전문 배우보다 더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3달째가 되던 날 아들이 슬그머니 제 옆으로 오더니 아빠, 이번에 학원에서 특별 모의고사를 보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응시료랑 특별 과외비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아빠가 어떻게든 만들어주마. 저는 이미 아들의 합격 이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주 근교로 아내와 함께 온천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 냈던 친구들 경조사비도 당당하게 내는 제 모습을 말이죠.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점점 더 큰 액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오르고 있다며 기뻐했고 우리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 통장을 더 자주 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50만 원은 이미 아들의 교육비와 뒷바라지 비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예금은 어느덧 6천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 희수 씨는 그동안 아끼느라 안 먹던 영양제까지 아들에게 챙겨주며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힘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자식에게 거는 기대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박에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밤마다 몰래 현관을 빠져나가는 그 가벼운 발소리를 우리는 희망이라는 안대에 가려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수많은 문제집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리 부부의 심장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짓던 그 늠름한 표정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마트 마감 세일에서 사온 시든 채소보다 더 처참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유난히 바다가 잔잔해 보일 때가 있죠? 저희 집이 딱 그랬습니다. 아들이 정장을 입고 시청 근처 학원으로 출퇴근하듯 집을 나서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의 얼굴에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예전에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공포의 신호였는데 이제는 희망의 알람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아내 희수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지훈이 아빠, 이것 봐요. 우리 지훈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내는 연금 150만 원을 쪼개고 또 쪼개서 기어코 소고기 장조림을 만들고 좋다는 영양제까지 아들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식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뒷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예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무뎌졌습니다. 1억 원에서 어느덧 5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지만 아들이 공무원만 되면 그까짓 돈이야 금방 다시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보상 심리가 발동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엔 덕진공원 가서 산책하고 그 근처에서 제대로 된 갈비 좀 먹을까? 제가 먼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도 못 이기는 척 옷장을 뒤져 아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더군요. 전주 덕진공원의 연꽃 향기를 맡으며 아내와 걷는데 정말 이제야 은퇴한 시니어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걱정이 조금 덜어졌다 싶을 때 참아왔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분들 말입니다. 저희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으로 8만 원이 넘는 갈비를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금 150만 원 중에 이만큼을 한 끼에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통장에 남은 5천만 원이 주는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험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 아끼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하니 그 씀씀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아빠,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교수님이 특별 교재를 추천해 주셨어요. 아들이 툭 던지는 이 한마디에 50만 원, 1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누렸던 그 평화가 사실은 썩어가는 동아줄에 매달린 잠시의 휴식이었다는 것을요. 아내는 동네 사람들에게 은근히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번에 시청 쪽에서 공부하는데 아주 교수님 눈에 들었대. 모래내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에게, 서신동 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에게 아내의 어깨는 한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가는 건 분명한데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공부한 사람치고는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눈에 핏발이 서 있지도 않고 그 무거운 전공 서적들은
늘 새 책처럼 깨끗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겠어?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의심을 파헤치는 순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달콤한 평화가 박살날 것 같아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노후의 가장 위험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애써 외면하는 병입니다. 진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내가 가진 쥐꼬리만한 행복을 잃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 말이죠. 매달 25일 연금이 들어오면 저는 아내 몰래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곤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금이 다 떨어지면 집을 담보로라도 돈을 빌려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이 합격만 하면 다 해결될 일이라며 제 자신을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한 장의 종이. 그 종이가 우리 집의 모든 평화를 한순간에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빨래를 하던 아내가 실수로 아들의 가방을 쏟은 날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법률 서적이 아니라 전주 신시가지에 있는 어떤 술집의 영수증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액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빠, 이게 대체 다 뭐야?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거실로 달려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오후 2시, 3시 아들이 도서관에 있어야 할 그 대낮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부은 그 수천만 원의 예금이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화려한 이중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큽니다. 제 귀에는 그동안 우리 부부가 아껴왔던 연금 150만 원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나갔던 그 모습은 부모의 남은 노후, 자금을 마지막까지 털어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짜 안도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짜 위기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 더미를 본 순간 차라리 제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은 단순한 술집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 이름도 아닌 제 이름 최기동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소액대출 계약서들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빚이라곤 전주에 이 아파트 살 때 받았던 담보대출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체 세 곳에서 제 명의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빠, 이게 다 얼마야? 우리 지훈이가 왜 당신 이름을...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합쳐보니 원금만 무려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학원비로 가져간 수천만 원도 모자라 이제는 늙은 아버지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제 노후를 통째로 팔아넘긴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아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아 왔니 하고 반겼겠지만 그날은 제 손에 쥐어진 대출 고지서가 파들파들 떨리며 아들을 향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내가 어떻게 내 애비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해? 제가 평생 지른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 줄 알았던 녀석이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대들더라고요. 아빠, 어차피 그 1억 원 나중에 다 내거 되잖아요. 조금 미리 당겨 쓴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 난리예요? 저도 투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코인으로 한 번에 복구해서 효도하려고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효도요? 효도라는 말이 저렇게 역겨운 단어였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43살 먹은 아들을 처음으로 때린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아들을 때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문제였습니다.
평소 화병을 앓으면서도 아들 하나 믿고 버텼던 아내. 희수 씨가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여보, 희수 씨, 정신 차려봐. 아들은 제풀에 놀라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고 저는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내를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제 30년 공장 생활보다 훨씬 더 길고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구급차 안에서 제발 이 모든 게 아들이 친 장난이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내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제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 것이며 아들이 저질러 놓은 저 빚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 150만 원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갈 판인데 당장 아내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병원 원무과에서 부르더니 그러더군요. 아내 명의로 된 실손보험이 이미 실효되었다고요. 알고 보니 아들놈이 보험료 내라고 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서지 술값으로 다 써버린 겁니다. 보험 혜택 하나 못 받고 생돈을 다 내야 한다는 소리에 저는 그만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에게 통장이며 카드며 다 맡기고 믿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안일함을 틈타 노후를 갉아먹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면회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아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부부 둘 다 제명에 못 죽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독한 결심이 무색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니 더 처참한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들놈은 그 난리통에도 제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더군요.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비가 빚더미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가면요? 저 신용불량자인데 아빠가 책임질 거예요? 어차피 이 아파트 아빠 거니까 담보로 돈 좀 더 빌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연금 150만 원과 현금 1억 원이라는 안도감이 결국 독이 되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온도 차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갈비를 먹으며 웃던 그 기억이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이미 제 명의로 카드론까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제 노후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살리느냐 아니면 이 집을 지키느냐. 그 처절한 선택의 갈림길에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한여름인데도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습니다. 아내 희수 씨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수술 경과보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입금해야 할 중간 정산금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더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머릿속으로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게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비 500만 원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에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니 일주일 만에 800만 원이 넘는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몰래 해지해버린 보험 때문에 단 1원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죠. 생돈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닥을 드러내가는 예금 통장을 쥐어짜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 원무과 직원에게 사정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안타깝지만 지원금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엄격해서요.
정확한 건 주민센터 가서 긴급 복지 지원을 알아보셔야 해요. 저는 그 길로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 저였습니다. 완주 산단에서 이사까지 지내며 남들 눈에는 성공한 노후처럼 보였던 제가 서신동 우리 아파트 근처 주민센터에 앉아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자꾸만 고개가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 제 처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목이 맸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뇌출혈로 병원에 있는데 아들놈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공시지가로 3억 원이 넘으시잖아요. 현금 자산도 최근까지 1억 원이 있으셨던 걸로 확인되는데 이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금 1억 원은 이미 아들놈이 다 까먹었고 남은 돈은 아내 수술비로 들어가서 한 푼도 없는데 서류상의 숫자들은 저를 여전히 부자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집 한 채가 그놈의 150만 원 연금이 오히려 제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숨구멍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아들 지훈이가 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 자식아, 내 엄마가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문이 열리고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손은 덜덜 떨면서 핸드폰만 쥐고 있더군요. 아빠, 저 어떡해요? 그 사람들 지금 집 앞으로 온대요. 알고 보니 아들은 제 명의로 받은 소액대출도 모자라 이름도 모를 대부업체에서 일주일 단위 고금리 대출까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최기동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돈 안 갚으면 오늘 집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우리 집 현관문에 사채업자들의 고함이 울려 퍼지는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공포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켜온 평생의 안식처가 자식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기분 말입니다. 저는 결국 아들놈 뒷덜미를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줄게. 내 퇴직금, 내 집 다 팔아서라도 줄 테니까 당장 가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0만 원은 사채 이자로 고스란히 뜯겼고 내일 아내의 치료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함만 남았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파트 옥상에라도 올라가고 싶은 심정뿐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짐 싸라. 우리 이 집 팔아야겠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30년을 일하며 마련한 내 집,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려 했던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 그 아파트를 내놓기로 결심한 순간 제 인생도 같이 팔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집을 내놓겠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건 그 시점이 우리 가족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요. 여러분, 노후에 현금 1억 원이 있고 연금 15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빚은 그 어떤 예금보다 무섭게 불어나고 병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예금 통장을 보며 처음으로 연금 150만 원의 소중함보다 무서움을 더 깊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집도 돈도 없는 67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망할 놈의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거친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야만 했습니다. 전주 서신동 우리 집 거실에 매매 딱지가 붙은 부동산 명함이 뒹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내 희수 씨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단 1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퉁퉁 부은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우리 집 팔기로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 없는 아내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결정을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한다는 뜻인지 알 길이 없어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을 포기해야 할 때의 그 심정 아십니까? 그건 단순한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증명서를 찢어버리는 기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의 수술비와 중환자실 입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고 아들놈이 제 명의로 받아낸 대출 이자는 독촉장으로 변해 매일같이 저를 조여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이 단순히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쓰러진 뒤 아들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핑계로 가져간 돈으로 도박에 가까운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었더군요. 아빠, 나도 한 번에 복구해서 아빠 연금보다 더 큰 돈 벌어주려고 그랬어. 병실 밖에서 마주친 아들이 내뱉은 이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내의 병명보다 더 뼈 아팠습니다. 아내는 자식이 잘 되는 줄만 알고 식품 공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는데 그 피 같은 돈이 모니터 속 숫자 노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같이 죽어버릴까 수천 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수납 창구 앞에 서면 자존심이고 분노고 다 사치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2차 수술비 1200만 원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보험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실효된 보험 증권을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며 끝까지 부여잡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건 책임이 아니라 같이 늪으로 빠져드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기동 형님, 지금이라도 그놈이랑 연 끊어야 형님이라도 살아요.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차마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건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으니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깎아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전주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넘기기로 한 날, 저는 계약서를 쓰러 가는 길에 만경강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희수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은퇴할 때만 해도 1억 원의 예금과 연금 150만 원이면 천년만년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낡은 경차 한 대와 의식 없는 아내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을 판 돈으로 사채업자들의 빚을 갚고 나니 손에 남는 건 고작 7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와 앞으로의 재활 비용을 생각하면 이 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돈이었죠. 정말이지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간 병실에서 아내는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지훈이 밥은 먹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증오가 허무하게 녹아내리면서 동시에 무거운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이 여자는 죽다 살아나서도 자식 걱정뿐인데 나는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일군 보금자리를 팔아치웠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시니어에게 가장 잔인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켜줄 힘이 내게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남은 7천만 원 중 일부를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을 저는 제 자식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내를 살리는 것과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두 가지 불가능한 숙제가 제 노후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은 이제 생활비가 아니라
아내의 기저귀 값과 약값, 그리고 아들의 빚 이자로 1원 한 푼 남지 않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기동 씨,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무너지면 희수 씨는 죽어. 저는 병원 화장실 거울을 보며 매일 제 뺨을 때렸습니다. 독해져야 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독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전주 서신동의 32평 아파트를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30년 동안 제 청춘을 바쳐 일궈낸 보금자리를 단 몇 장의 서류로 넘기고 나니 이삿짐 트럭에 실린 낡은 가구들이 꼭 제 처지처럼 처량해 보이더군요. 아내 희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 텅 빈 거실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 담긴 허탈함을 보며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새로 정착한 곳은 인후동의 오래된 빌라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 병원을 퇴원한 아내의 재활을 돕기엔 턱없이 좁고 불편했지만 아파트 판 돈에서 사채 빚을 정리하고 남은 7천만 원을 지키려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놈 지훈이는 이 좁은 빌라까지 따라 들어오려 하더군요. 염치도 없이 제 방을 어디로 정할지 기웃거리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서 참아왔던 무언가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지훈아, 집 내려놓지 마라.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우리랑 같이 안 산다. 제 목소리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지금 저더러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 녀석은 엄마를 돕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쥔 마지막 현금 7천만 원에 다시 기생하려 했던 겁니다. 그 뻔뻔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들에게 자식은 때로 종교와도 같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박 말이죠.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혹은 내가 병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그 자식은 과연 나를 지켜줄까요? 저는 그날 아들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있다. 내가 망가뜨린 4명의 대출 갚고 남은 돈에서 마지막으로 떼어준 돈이야. 전주 시내 어디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라. 오늘 이후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엄마 볼 생각도 하지 마.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울며 불며 빌 줄 알았는데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고작 이거예요? 아빠, 아파트 판 돈이 얼마인데? 라며 끝까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달린 보조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날 제가 문을 잠근 건 아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무너져가던 우리 부부의 노후를 마지막으로 방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5천만 원의 예금과 월 150만 원의 연금뿐입니다. 빌라 월세 30만 원을 내고 관리비와 약값을 빼고 나면 하루에 세 식구가 쓰던 돈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안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 고요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전주천 변을 걷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긴 하지만 아내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집안에서 싸울 일도, 누구 눈치를 보며 밥을 먹을 일도 사라졌거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자식에게 내 모든 걸 다 줘야 부모 도리를 다한다고 믿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자식을 떼어내는 것이야말로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박하게 먹습니다. 마트 마감 세일에서 산 나물을 무쳐 먹어도 마음이 편하니 꿀맛입니다. 가끔은 아내와 근처 작은 카페에 가서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십니다. 연금 150만 원이 이렇게 큰 돈인 줄 은퇴하고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가끔 밤마다 아들놈이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제 아들을 진정한 43살 성인으로 만드는 마지막 교육이라 믿으니까요. 여러분, 노후는 전쟁터입니다. 나를 지켜줄 무기는 자식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와 내 옆을 지켜주는 배우자뿐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전쟁터에서 작은 승리를 거둔 기분입니다. 비록 3억 원짜리 아파트는 사라졌고 1억 원의 예금도 반토막이 났지만 저는 지금이 은퇴 직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가짜 희망 대신 현실적인 평온을 택했으니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 이 좁은 빌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연금을 굴려가며 가장 품위 있게 늙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짜 노하우 말입니다. 제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교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전주 서신동의 3억 원짜리 아파트와 1억 원의 예금, 그리고 150만 원의 연금. 처음엔 이 정도면 제 노후는 완벽한 성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무너뜨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제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빌라 작은 방에 앉아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며 깨달은 뼈아픈 진실들을 이제 여러분께 남김없이 쏟아놓으려 합니다. 다시는 저 최기동이 같은 바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의 공부와 도전에 유통기한을 두라는 겁니다. 부모 눈에는 40이 넘고 50이 되어도 내 자식은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40이 넘도록 자기 앞가림 못하는 자식은 부모가 돈을 대준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그 돈이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주었던 그 학원비와 생활비는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아들의 나태함과 도박벽을 키워주는 밑거름이었던 겁니다. 자식 앞길 막는 부모보다 자식 손에 노후 털리는 부모가 더 비참합디다. 혹시 지금도 우리 애는 착한데 운이 없어서 그래라고 자위하며 대출까지 받아서 뒷바라지하는 분 계신가요? 그 손,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내 명의와 인감, 핸드폰을 자식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 하나면 비대면으로 소액 대출이며 카드론이며 다 되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빚을 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 제가 이거 다 관리해드릴게요라는 말, 그거 믿지 마세요. 내 이름 석자와 내 신용은 죽을 때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이라서 믿었던 결과는 보험 실효와 억대의 빚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을 때 보험 혜택 하나 못 받고 생돈을 발라야 했던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효도받으려 하지 말고 자식에게 피해 안 받을 준비부터 하십시오. 세 번째는 현금 1억 원보다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을 목숨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현금은 자식이 눈독을 들이기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아빠, 그 돈 은행에 묵혀두면 뭐해요? 제가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은행 이자가 낮아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반면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자식이 쉽게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저도 아파트 팔고 7천만 원 남았을 때 그 돈을 아들놈에게 다 줬다면 지금쯤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었을 겁니다. 연금 150만 원이 있었기에 저는 이 작은 빌라에서라도 아내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후에는 국가에서 주는 각종 복지 혜택과 지원금 정보에 밝아야 합니다. 저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빌라로 옮기고 재산 규모가 현실화되니 오히려 아내의 재활 치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도움받을 길이 열리더군요.
내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엊그제 길에서 예전 동료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자랑하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식 사업 자금은 자식이 빌리는 거지. 왜 내 노후를 담보로 잡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인에게 돈은 곧 목숨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서 나중에 나 좀 돌봐다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도 나를 함부로 못하고 나도 자식 앞에서 당당하게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큰 아파트나 비싼 차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하나 넣고 웃으며 밥 먹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식과 독한 이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아들은 지금 전주 시내 어디선가 원룸을 구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술 취해 전화를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그 녀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넘어뜨리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아들을 내보낸 그날부터 저는 비로소 은퇴한 시니어로서의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옆에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부디 저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자식을 믿되 내 지갑은 믿지 마세요.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죽을 때 관 속에 가져갈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저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단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주 서신동 아파트를 떠나 인후동 낡은 빌라로 짐을 옮기던 날, 제 옆에서 휠체어를 밀던 아내의 가냘픈 손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돈은 잃었어도 우리 서로는 잃지 말자.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에 가슴을 졸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돕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노후 자금을 깎아먹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겪어보니 부모의 사랑은 때로 자식에게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떼어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문을 잠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식도 비로소 자기 발로 서는 법을 배우고 우리 시니어들도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다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제 통장에 1억 원은 사라졌고 3억 원짜리 집은 좁은 빌라가 되었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으로 아내와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해질녘 전주천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 진짜 행복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고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자식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기한을 두세요. 40 넘은 자식의 뒷바라지는 투자가 아니라 내 노후를 털어가는 일입니다. 냉정해지는 것이 자식과 나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둘째, 내 명의의 핸드폰과 인감은 목숨처럼 사수하세요. 자식이라도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내 신용이 무너지면 국가의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배우자와 내 연금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돈이 사라졌을 때 내 곁을 지킬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뿐입니다. 연금 150만 원을 아껴서라도 배우자의 건강과 평온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어디 가서 링크 하나 누르는 것도 참 무섭고 겁나시죠? 혹시나 잘못 눌렀다가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할까봐 걱정되시는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바로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링크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채널이 계속해서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는 가족 멤버십 가입 링크예요. 요즘 시장 나가면 커피 한 잔도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한 달에 딱 커피 한 잔 값으로 저 기동이를 응원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유튜브라는 큰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주 안전한 시스템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동아, 고생한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힘내서 좋은 이야기 계속해줘라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댓글에 남겨둔 파란 링크를 믿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 만약 누르는 게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에게 나 이 채널 응원하고 싶은데 커피 한 잔만 사주게 도와다오라고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현실적이고 솔직한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전주에서 최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